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and AI. 1. 가장 무거운 질문.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삶의 정체를 묻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가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라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3. 그 자체를 심판대에 세우는 질문이다.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 신화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세계가 3차원인지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물음들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이라면 다른 모든 질문은 의미를 잃고 긍정이라면 다른 모든 질문이 비로소 물을 가치를 얻는다. 이 질문은 강의실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무너진 밤에 병상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오후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돌아오는 장례식장 길목에서 질문은 이론이 아니라 통증으로 찾아온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2. 비관의 목소리를 먼저 듣다. 정직하게 답하려면 먼저 비관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이내 시들해진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다음 욕망을 낳고 그 쳇바퀴는 죽어야 멈춘다. 불교가 삶을 고해라 부른 것도 생로병사의 내관문. 어느 하나 고통 아닌 것이 없다고 본 것도 같은 통찰이다. 태어남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태어난 이상 병들고 늙고 이별하고 죽는 일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세상은 공정하지도 않다. 선한 사람이 일찍 쓰러지고 모진 사람이 장수하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만나고 평생 쌓은 것이 남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욥의 절규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의 이야기다. 이런 세상을 두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서둘러 말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에 값싼 반창고를 붙이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니 인정하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이 진지한 것은 없다고 답할 근거가 실제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근거들을 외면한 긍정은 낙관이 아니라 회피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의 대답.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통의 목록을 가장 길게 작성한 사람들이 곧잘 삶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다. 카미가 그 대표다. 그는 신들의 형벌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고 굴러떨어진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기를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지프에게서 인간의 초상을 보았다. 우리의 노동과 일상도 따지고 보면 그 바위 굴리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카미는 뜻밖의 결론을 내린다. 산에서 내려오는 시지프의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그것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시지프는 자신의 바위보다 위대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썼다. 우리는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해야 한다고? 이것은 삶이 달콤해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부조리를 남김없이 직시하고도 바로 그 직시의 힘으로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도망치지 않고 바위를 미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운명에 대한 인간의 반항이며 그 반항 속에 인간의 존엄이 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움 명예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까지 포함한 제 운명을 통째로 끌어안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포로수 용소라는 극한에서도 이 진실은 확인되었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목격한 것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버틴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니체의 말을 빌려 이를 요약했다. 살아야 할 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삶의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류사의 가장 어두운 장소가 역설적으로 증언한 셈이다. 4. 믿는 만큼 가치 있어지는 삶. 여기서 이 질문의 독특한 성격 하나가 드러난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강연에서 절묘한 답을 내놓았다. 그럴지도 모른다 maybe. 그리고 덧붙였다. 그것은 살아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인생의 가치는 별의 질량처럼 우리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사실이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인생은 실제로 그런 것이 되어가고 없다고 믿고 손을 놓아 버린 사람에게 인생은 정말로 그런 것이 되어간다.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도약하고 도약한 사람만이 건너편에 닿는다. 이는 자기 체면이 아니다.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다는 뜻이다. 앞서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라 했듯 삶의 가치 역시 판정받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것이다. 니콜슨 대령이 포로수 용소라는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다리 하나에 혼신을 쏟으며 부하들의 무너진 사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극한의 조건이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물론 그의 결말은 성찰 없는 신념의 위험도 함께 가르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하다. 같은 수용소에서도 어떤 이는 짐승처럼 무너지고 어떤 이는 인간의 위험을 지켰다. 조건은 같았으되 태도가 달랐던 것이다. 5. 작은 것들의 변호. 그러나 삶의 가치를 변호하는데 꼭 거창한 철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가장 힘센 변호인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다. 긴 병치레 끝에 처음 제 발로 걸어 나가 쬐는 봄볕, 새벽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갓 지은 밥 냄새,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듯한 벗의 웃음, 문상 자리에서조차 피어나는 예시야기와 홍기 같은 것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에 사면된 뒤 이렇게 썼다. 인생은 선물이며 모든 순간이 영원한 행복일 수 있었음을 그때 알았노라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대단한 성취의 아쉬움이 아니라 무심히 흘려보낸 평범한 하루에 사무치는 소중함이다. 관계 또한 강력한 변호인이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날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얼굴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자식 때문에, 늙은 부모 때문에, 남겨질 벗 때문에 버텨본 사람은 안다. 삶의 가치는 때로 내 안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손들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은 혼자 대답할 질문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대답이 되어준다. 6. 살아냄이 곧 대답이다. 그리하여 결론에 이른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고통의 실제를 직시한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지프의 반항과 프랭클의 증언과 제임스의 통찰, 그리고 봄볕과 벗의 웃음이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대답은 이것이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냄으로써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가치는 전제가 아니라 결실이다. 40여 년 전 교단에서 휘파람을 불며 젊은 제자들에게 마음껏 추구하고 방황하며 살라고 후기를 부리던 스승도 결국 같은 것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인생이 살만한지 미리 계산하고 살지 말라고. 일단 힘껏 살아보라고. 회갑을 넘겨 지난 길을 돌아보는 지금 그 길에 회한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다시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바위를 밀어 올린 그 모든 아침들,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있다. 다만 그 가치는 하늘이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위 앞에 다시 서는 우리들 각자가 매일 새로 써넣는 것이다.